안녕하세요. 사나운 팔자에 제대로 액땜하고 온 여자입니다. 제 나이 30 후반, 지금까지도 충격으로 남은 사건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액땜이라고 하면 보통 중요한 일을 어그러뜨리기 전에 나쁜 일을 미리 겪는다 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지금 딱 제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 같습니다. 과거에 복싱 선수로 활동하면서 저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한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과 맞닥뜨린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심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은 전 남편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제 사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의 오랜 꿈은 복싱 선수였어요. 대회에 나가면 상도 받을 만큼 실력도 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수로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된 저는 복싱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가르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복싱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회원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싱장에서 남편은 가장 질문이 많던 회원이었어요. 운동을 하던 도중에도 저한테 자세를 봐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팔을 이런 식으로 뻗는 건가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복싱 체질이신가 봐요. 원래 운동을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게 머리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체력이 좋아야 잘 가르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운동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길래 직업이 경찰인가 했어요. 가끔 저희 복싱장에 경찰분들이 오시거든요. 제가 체력 기르고 싶어서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모범이 되려면 저부터 바른 생활을 해야죠. 남편은 그때 본인이 모범이 되어야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모범이 되는 사람 같았습니다. 복싱 운동이 끝나면 본인이 사용한 용품은 제자리에 직접 정리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두시면 제가 치울게요. 다른 회원님들도 그냥 가시는데 왜 혼자 치우고 계세요? 저는 제가 쓴 건 제가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정리까지 끝내야 완전히 끝난 거죠. 와, 남자분 치고 엄청 깔끔하시네요. 이렇게 깔끔한 남자분 처음 봐요. 제가 혼자 산지 오래돼서 청소가 익숙해요. 혼자 사세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봐요. 집에 가도 할 것도 없고 누워만 있느니 운동이라도 하려고요. 정리정돈을 너무 잘하는 남편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미혼이라는 걸 알게 됐죠.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니까 결혼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복싱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녁 회원분들과 수업이 끝나고 맥주를 한잔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엔 남편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회원이 남편을 보면서 주말엔 보통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주말에는 거의 밀린 잠을 자요. 책 읽거나 산책도 하면서 개인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해요. 나이 드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남편의 말을 쭉 들어보니까 거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저는 남편한테 정말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성격도 깔끔하시고 들어보면 생활 패턴도 안정적이신데 왜 안 하실까 싶어서요.
아직 제대로 된 짝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눈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새로운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지영 씨 같은 분이에요. 자기 일에 자부심 있고 열정 있는 분들이요. 저도 하루쯤 운동 빼고 싶은 날이 있긴 한데 운동하러 가야 지영 씨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둘이 대화하던 남편은 갑자기 이상형이 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고백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복싱장을 운영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운동하러 온 남편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남편이 느꼈는지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저 불편하세요? 네? 아,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저는 정말 호감이 있어서 용기 내본 거예요. 답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불편하면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그냥 편한 친구처럼 지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사적인 감정으로 수업을 망친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후로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많은 배려를 해줬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남편한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남편은 늘 저를 위해서 음료를 따로 챙겨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영 씨, 오늘도 고생했어요. 내가 지영 씨 주려고 사온 거예요. 안 그래도 마실 게 없었는데 감사해요. 제가 늘 지영 씨 마실 거 있나 없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제가 수업 끝난 후 마실 게 남았나 늘 확인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배려가 저는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점점 가까워졌고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연인으로 발전하자 남편은 더없이 다정했어요. 제가 운영하던 복싱장은 저녁 9시가 넘어야 수업이 모두 끝이 났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운동이 끝나도 집에 가지 않고 절 기다리면서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물건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를 말리고 자기가 하겠다면서 나섰어요. 지영아, 내가 할게. 하루 종일 수업한다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괜찮아. 복싱장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던 일이야. 그래도 내가 있을 땐 힘든 일 다 나한테 시켜. 오빠랑 같이 청소하니까 금방 끝나네. 고마워. 내가 복싱은 너보다 못해도 이런 청소는 내가 더 잘할걸?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넌 잠깐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이것만 버리고 올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저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혼자 하던 뒷정리도 남편 덕분에 금방 끝났어요. 이런 착한 남자친구한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집에 들어가면 연락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남편이 매일 나오던 운동을 안 나왔길래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전화는 안 받고 저한테 문자를 하는 겁니다. 지영아, 나 지금 집인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 몸이 안 좋다는 문자에 저는 답장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바로 거절하더니 바로 문자가 또 오더군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아. 미안. 얼마나 아픈 거야? 죽이라도 사갈까? 아니야. 그냥 혼자 좀 쉬고 싶어. 약 먹고 쉬면 낫겠지. 그래, 그럼 몸조리 잘하고 푹 쉬어. 이상하게 남편은 집에 가면 전화 통화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상한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화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오빠는 왜 집에 가면 전화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집에 가면 건전지 빠지는 로봇이야? 어떻게 집에만 가면 일찍 잠이 들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나 정말 피곤해서 그래. 대체 얼마나 피곤해야 전화를 10통 넘게 해도 모르고 자? 혹시 집에 나 몰래 뭐 숨겨둔 거 있어?
내가 숨기긴 뭘 숨겨. 진짜 피곤했다니까. 나 정말 아파서 그랬어. 앞으론 전화 꼭 받을게. 남편은 제가 따져 물으니까 앞으로는 꼭 전화를 받겠다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 정말 전화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를 밖에서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지금 밖이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밖에서 전화를 받아? 그냥 답답해서 잠깐 나온 거야. 복싱장에서 집까지 걸어 다니는데 또 바람을 쐬러 나왔다고?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무슨 밖에 그렇게 자주 나와. 요즘에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집이 좀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래. 남편은 그때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집에 있어도 잠이 잘 안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날 이후로도 남편한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솔직히 그때가 연애 초기라서 이런 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까지 했어요. 처음 가본 남편의 집은 깔끔한 성격답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아프다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집안에 약봉지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몸이 안 좋아? 이 약봉투들은 뭐야? 내가 치운다는 걸 깜빡했네. 몸이 좀 허약한 편이라 잔병치를 자주 해서 그래. 심한 건 아닌데 감기도 잘 걸리고 위염도 달고 살아서. 진짜? 평소에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 그것도 그렇고 워낙 몸도 약한 편이라 운동도 시작한 거야. 그래도 복싱 시작하고 나서부터 많이 건강해졌어. 건강해졌다니까 다행이네. 그러니까 운동 빼먹지 말고 꾸준히 나와. 저는 남편 집에 있던 알약 봉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약 봉지들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어떤 약인지도 몰랐거든요. 당연히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 있던 약이니까 집주인 약이구나 했던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집에 초대를 해준 후 남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저를 집으로 초대해서 근사한 저녁을 해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괜한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니야, 일도 바쁜데 내가 섣불리 오해해서 미안해. 원인 제공은 내가 했잖아.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진심으로 사과해주는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오해도 그냥 넘기지 않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니까 오해가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해줘도 의아한 상황이 종종 생겼어요. 한 번은 남편과 둘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남편을 보고는 인사를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영덕아, 잘 있었어? 이제 얼굴을 보네. 그래, 반갑다. 오랜만에 보네. 요새 애들 키우랴 회사 다니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내가 그땐 장례식장을 꼭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도 소식 듣고 마음이 안 좋더라. 못 가봐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네 마음 잘 받았어. 너 바쁘다며? 얼른 가봐. 나 별로 안 바빠. 어디 가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밥이라도 사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런데 옆엔 누구셔? 어? 아, 친구야, 친구. 난 좀 바빠서 밥은 못할 것 같아. 미안하다. 다음에 보자. 남편은 친해 보이는 친구한테 바쁘다면서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친구라고 소개한 게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구랑 인사를 하고 오겠다면서 친구를 데리고 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은 허겁지겁 달려와서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고향 친구인데 갑자기 마주쳐서 나도 너무 놀랐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날 왜 그냥 친구라고 소개해? 우리 벌써 만난 지도 좀 돼가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내가 당황해서 그랬어. 미안해. 그리고 그 장례식은 무슨 소리야? 나랑 만나는 중에는 오빠 상담한 적 없었잖아. 너 만나기 한 달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못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야.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서로 가족들도 자주 보고 그랬어. 남편이 절 만나기 전에 할아버지 상을 치렀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가볍게 소개했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날 그냥 친구라고 소개한 건 너무하지 않아? 난 오빠를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는데 오빠는 언제든 발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뭐야? 발 뺄 준비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뭔데? 좀 더 만나보다 아니면 헤어지려고 주변에 알리지 않는 거잖아. 아깐 내가 정말 당황해서 그랬어. 저 친구가 애들 키운다고 연락하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갑자기 마주쳐서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너랑 사귀는 사이인 거 다 알아. 남편은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에 저는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남편은 당황하면 가끔 말실수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실수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연애를 1년 반쯤 했을 때 남편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프로포즈하면서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평생 옆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난 네가 힘들거나 슬플 때도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 예쁜 꽃다발과 함께 고백하던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남편과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 남편은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은 내가 혼자 살던 집에서 같이 살자. 어때? 가정 가구도 있어서 너는 몸만 들어와. 지금 집도 5년밖에 안 살아서 새거나 다름없어. 그래, 그러면 침대랑 소파만 새로 사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집에 짐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남편과 같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영아, 넌 돌싱 어떻게 생각해? 음, 솔직히 편견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요즘 이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연애하다 헤어진 거랑 같이 살다가 이혼한 게 같겠어? 그렇다고 참고 사는 것보단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난 초혼이라 그런지 과거 없는 남자가 좋아. 괜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남자면 싫을 것 같아. 그리고 괜히 이혼한 남자한테 애라도 있으면 어떡해. 애 딸린 남자 싫어? 혼자서 애들 키우면 엄청 책임감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난 별로야. 감수할 것도 많고 우리 집안에서 난 막내딸이잖아. 우리 부모님 내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반대하실걸? 솔직히 어떤 부모가 쉽게 허락하겠어. 그렇지. 일단 가족들부터 반대하겠네. 근데 오빤 초혼이면서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오빠 혹시 숨겨둔 애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애가 어딨어. 이 집에 애들 물건 하나도 없잖아. 그냥 아는 친구가 애들 데리고 이혼했는데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애들 문제로 헤어지려고 하나 봐.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아, 친구. 그 친구도 엄청 머리 아프겠다. 애들까지 데리고 재혼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몇 개야. 에휴, 애들이 상처 안 받게 하려면 힘들겠다. 저는 남편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주변에 재혼 문제로 고민 중인 친구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이 혼자 살던 집에서 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심할 여지도 없이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이 식장을 알아보던 중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스몰 웨딩으로 준비하는 거 어때?
스몰 웨딩? 에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야지. 그리고 막상 하다 보면 스몰 웨딩이 돈이 더 많이 든다는데 꼭 스몰 웨딩으로 해야겠어? 사실은 내가 가족들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내가 취업한 이후로 맨날 나한테 돈만 착취하던 사람들이야. 나만 보면 돈 타령해서 정말 지겨워 죽겠어. 가족들 전화가 빚쟁이들 전화 같은데 어떻게 연락하고 지낼 수 있었겠어.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라니까. 남편은 저한테 울면서 가족사를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동안 쉽게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경상도에서 좀 어렵게 살긴 했어. 그래도 처음엔 내가 학교 선생님도 됐고 하니까 용돈도 보내주고 많이 도와줬어. 그랬더니 나중엔 나한테 아예 대놓고 해달라고 하더라. 어느 정도였길래 그래. 평소엔 나한테 연락 잘 안 하는 사이라고만 했잖아. 한동안 내가 퇴근하는 시간만 되면 여동생까지 합세해서 엄마랑 돌아가면서 전화하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나도 정말 더는 못 견디겠더라. 아무리 부모라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 난 정말 할 만큼 했어. 더는 못한다고. 벌써 내가 가족들 때문에 날린 돈이 2억이야. 그런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고. 그때 남편이 털어놓은 가정사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완전히 돈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쓴 돈이 2억이나 된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은 정말 살기 위해서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저희는 스몰 웨딩으로 준비하기로 했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랑 연을 끊었다고 해도 그 집에선 결혼식 때도 안 오겠다고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오빠 말론 부모님이 전화도 안 받으신대. 여동생이 있다면서 그 여동생도 전화를 안 받아? 어, 정말로 가족들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나 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괜히 나중에 나타나 너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면 어떡해. TV 보면 그런 부모들도 많잖아. 그럴 거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나타나서 요구했겠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야. 그럼 다행인데 엄만 괜히 걱정이 되네. 아무래도 엄마 입장에선 남편의 상황이 걱정됐는지 저한테 재차 물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이해한다면서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랑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는 동안 지영이만 보면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잘 모실게요. 자네 사정은 다 들었네. 살면서 큰 문제만 없다면 난 이해하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네가 지영이 편이 되어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해.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전 지영이 편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진심 어린 행동을 보여주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연애 1년 반 만에 스몰 웨딩을 작게 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에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가족들이 있어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다짐했어요. 둘만 아무 문제 없으면 잘 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남편이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과 회식을 한다고 늦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도록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당신 대체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와.
나 집이야. 방금 누웠는데? 집이라니. 내가 집에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집이야? 방금 집에 왔다니까. 나 화장실 갈 거야. 끊어. 분명히 집에 온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자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길래 밖으로 나가 집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는데 남편이 다른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왜 거기서 나와? 여보, 왜 나와 있어? 내가 집을 착각했나 봐.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집에 안 들어오니까 나왔지. 근데 왜 저쪽에서 나오냐니까? 아, 그게 내가 진짜 집을 착각했어. 난 정말 내 집인 줄 알고. 당신 아까 집에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저 아파트에 당신이 들어간 집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취해서 엘리베이터가 집인 줄 알았어. 진짜야. 술을 대체 얼마나 마셨길래 집을 다 착각해. 진짜 미안해. 안 그래도 방금 정신 차려서 바로 뛰어나왔어. 여보, 얼른 집에 가자. 당신 진짜 미쳤어? 학생 엄마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담임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 그랬지? 나 이제 진짜 술 그만 마실게. 진짜 내가 잘못했어. 결혼 축하한다고 자꾸 술을 주니까 주는 대로 마시다가 이렇게 됐어. 남편은 잔뜩 술을 먹고 집을 헷갈린 겁니다. 아무리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셔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신혼이라 주변에서 축하한다면서 계속 술을 줬던 것 같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술자리가 길어졌다면서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은 술로 또 사고를 치는 일은 없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은 술이 아니라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어요. 분명히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중학생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요즘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교과서도 써?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좀 보려고 가지고 온 거야. 중학교 과정은 어떤지 보고 싶어서. 학교 옮겨? 갑자기 무슨 중학교 교과서야. 원래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 과정 아니더라도 보기도 해. 수업 방식도 신경 써야 하니까. 저는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남편이 일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이게 아니었어요. 신혼 3개월 차 저를 충격에 빠뜨린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겁니다.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라 남편이 출근했을 때 대청소를 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계절별로 옷을 정리하려고 옷을 다 끄집어냈죠. 그런데 옷장 구석에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서류 봉투가 왜 옷장에 있나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서류 봉투를 들어서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서 전세 계약서가 들어있던 겁니다. 주소를 보니까 제가 살던 집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남편한테 확인해 봐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왠지 이건 조용히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촉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회식하던 날 저녁 7시쯤 그 종이에 있던 주소로 직접 가봤어요. 남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이 된 그 집은 정말 딱 10분 정도 떨어져 있더군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바로 집 문이 열리면서 정말 상상도 못한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중학교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너 여기 사는 거야? 부모님은? 아줌마가 뭔데 그런 걸 물어요? 난 여기 사는 어른을 만나러 왔는데 네가 학생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어른 없거든요? 제 동생이랑 저만 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 사는 어른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중학생 남자애는 화를 내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는 어린 남매들이 살고 있던 겁니다. 심지어 현관문에서 보이는 신발장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저는 중학생 남자애한테 물었습니다. 술병은 뭐야? 너 혹시 술 마셨니? 저 술병은 뭐야? 여기 어른 없다면서 술병이 왜 있어? 우리 아빠도 나 술 마시는 거 그냥 두는데 아줌마가 왜 그래요? 대체 누구냐고요? 순간 남학생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왔고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김영덕이라고 아는 사람이야? 그 새낀 왜요? 혹시 아줌마가 그 새끼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새끼라니 너 아는 사람이야? 그 새끼 우리 아빠예요. 중학생 아들이랑 초등학생 딸 버리고 가더니 거기선 거짓말도 했나 봐요. 저는 중학생 남자의 말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그런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사고가 정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남자애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라니? 자세히 좀 말해봐. 아빠라니? 이건 놔요. 내가 왜 아줌마한테 다 말하는데요. 다 똑같아. 우리 버린 아빠도 그렇고 아줌마도 다 똑같아. 교복을 입고 있던 남자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들으려면 아이들을 설득해야 제대로 모든 사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는 제가 무언가 알게 됐다는 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경계심이 심했었죠. 두 번째 찾아갔을 땐 제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남자애가 문도 안 열고 인터폰으로 저한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와요? 아줌마도 정말 꼴 보기 싫다고요. 다신 오지 마세요. 아예 절 보기 싫다면서 얼굴조차 안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문 앞에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간편식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알겠어. 오늘은 이만 갈게. 문 앞에 먹을 것 좀 두고 갈 테니까 끼니는 꼭 챙겨 먹어. 그래야 공부하지. 렌즈에 돌려 먹기만 하면 되니까 동생이랑 먹어. 아이들한테 다가가려고 저는 먹을 거라도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먹을 게 없었는지 다음날 가보면 두고 간 먹을거리가 사라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일주일째 지내다 보니 애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초등학생 여자애가 문을 열어주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저 배고파요. 배고파? 밥은 못 먹었니? 네, 어제 라면 먹었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요.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피자 시켜줄게. 그렇게 저는 일주일 만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고 화가 난 듯 싶었지만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뭔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난 너 힘들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진실이 궁금한 거야. 제가 말한 게 진실이에요. 아빠가 저희가 있으면 아줌마랑 결혼 못 한다고 저희만 여기 버려둔 거예요. 뭐? 그게 진짜야? 지금 아줌마가 사는 그 집, 원래 아빠랑 엄마랑 저랑 동생이 살던 집이에요. 그건 아세요? 그 집이 원래 우리 네 식구가 살던 집이라고요. 저는 남편이 살던 집에 애들 엄마까지 살았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너무 놀라서 남학생을 보면서 재차 확인을 하듯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라니? 그럼 지금 너희들 엄마는 어디 계셔?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가 한 달 만에 저희 보고 따로 살자고 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면서 저희가 없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빠예요? 아줌마 같으면 우리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진짜 힘들다고요. 제 앞에서 사실을 말하면서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난 아빠가 원망스럽다고요. 그동안 애들이 저를 왜 그렇게 문전박대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몰래 전세 계약한 집에 아이들만 두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그동안 숨기던 게 뭔지 윤곽을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상황을 알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씻고 있을 때 핸드폰을 뒤져서 제 핸드폰에 신호 번호를 저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한테 제 소개를 하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영덕이랑 이번에 결혼한 여자 맞죠?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제가 뭘 물어볼 줄 알고 그러세요? 나한테 전화할 정도면 다 알았겠죠? 내가 내일 집 근처로 갈 테니까 나와요. 그동안 영덕이가 했던 짓들 내가 다 밝힐게요. 지금 그거 궁금한 거잖아요.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 저랑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낮에 신우는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영덕이가 그쪽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그거 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저한텐 가족들이 자기한테 2억이나 가져갔다고 했어요. 걔가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동안 영덕이가 사고 쳐서 받아간 돈이 얼만데요. 마누라 아픈데 매일같이 술 퍼마시고 애들도 뒷전이었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요? 자기 아내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쪽 2달 만에 사귄 거예요. 김영덕이 그런 인간이라고요. 우리야말로 지긋지긋해요. 전 정말로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우리가 그쪽 찾아가려고 하면 영덕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알아요? 결혼식도 우리한테 날짜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엄마가 그 결혼 막으려고 엄청 고생했었어요. 저는 신우가 하는 말들이 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사별하고 2달 만에 저를 만났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찾아갔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함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한테 말했던 시댁의 실체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건실한 청년 같았지만 내실은 가족한테 붙어서 기생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배신감이 들어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알고 남편과 살던 집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친정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면서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야.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내가 애들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내가 이놈 자식을. 요새 네가 복싱장 문도 잘 안 열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 새끼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내 자식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해? 저는 한동안 남편의 뒷조사를 하느라 복싱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실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절 데리고 남편이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곧장 교무실로 간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쳤어요. 야, 김영덕 나와.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귀한 우리 막내딸 눈에서 눈물 뽑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어? 장인어른,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 장인어른? 누가 네 장인이야? 누가? 난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어. 이 사기꾼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야? 아버지는 남편이 앉아있던 책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그런 아버지를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여기 교무실이에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 자식은 교무실이 아니라 교도소로 가야 될 놈이야. 이 놈이 애들까지 버리고 총각 행세하면서 내 딸이랑 결혼식까지 했다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신혼집 옆에다가 애들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해? 감히 네가 날 깜쪽같이 속여? 잔뜩 화가 난 아버지의 말에 교무실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심지어 쉬는 시간이라 학생들까지 교무실 문에 붙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초등학교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결국 학교 교감 선생님이 직접 와서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친정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지영아, 나 좀 이해해줘. 널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야. 사랑? 네가 날 사랑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정말 날 사랑했으면 모든 걸 명백하게 밝혔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해? 사별한 아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네가 사람이야? 한 번만 봐줘. 제발. 나 정말 너 사랑해. 어차피 너랑 나랑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야. 갈라서면 남인 거 몰라? 그리고 지금 너 얼굴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제발 좀 꺼져. 나 두 번째 결혼은 절대 실패 못해. 나는 못 헤어져. 쇼윈도 부부처럼이라도 살 거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비는 남편을 저는 매몰차게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큰오빠가 소식을 듣고 집에 왔다가 전 남편과 딱 마주친 겁니다. 잔뜩 화가 난 오빠는 남편을 밀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져.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한번 혼나볼래? 덩치가 큰 편이었던 오빠가 손을 들어올리자 전 남편은 겁을 잔뜩 먹고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이 얼마나 찌질했나 몰라요. 그렇게 저는 결혼 3개월 만에 갈라서게 된 겁니다. 그 후 전 남편은 후폭풍이 대단했어요. 인성교육 안 된 초등학교 담임한테 애들 못 맡긴다면서 학부모들이 단체로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저런 사람한테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 등교 거부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결국 전 남편은 대기 발령 처리가 나면서 한마디로 모든 업무가 다 정지되고 만 거죠. 그런데 전 남편은 결국 파면당하면 앞으로 공무원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먼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수를 친 겁니다. 정말 담임으로서도 최악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데 남아있는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의 도움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집으로 찾아와 애걸복걸했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자 그 뒤로 접근 금지 판결까지 받으면서 그제야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매를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얘들아, 아줌마가 너무 미안해. 내 욕심 때문에 너희들한테 상처를 줬어. 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남자애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줌마가 무슨 잘못이에요. 저도 말 심하게 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넌 충분히 그럴 만했어.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너희한테 굴어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아줌마만 피곤해져요.
아빤 엄마가 아플 때도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버리는 거 보셨죠? 전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희들 마음 다 이해해.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나한테 사실대로 용기 있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나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볼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네. 그래도 저희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아줌마한테 미운 마음 없어요. 꼭 잘 사세요. 그래, 고마워. 동생 잘 챙기고 너희도 건강하게 잘 커.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나가면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뒤를 봤는데 애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전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대체 몇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둘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고 있던 애들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전 남편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살던 동네까지 떠나고 거짓말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사기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10년 가는 거짓말은 없어요.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모든 건 심판받게 된답니다. 제가 만약에 끝까지 전 남편을 믿으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들었을 때 겁이 나더라도 제대로 확인해 보길 잘한 것 같아요. 결국 남을 속이는 짓은 자기 인생까지도 부정하는 짓이랍니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의 끝은 똑같아요. 사소한 거짓말이 모여서 결국 큰 거짓을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진실된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도 보면 거짓된 인생을 살았던 전 남편만 불명예스럽게 살던 동네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다시 복싱장을 운영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한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저를 믿고 기다려준 회원님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믿음도 생긴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 진실되게 살다 보면 사람들도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진실된 자세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비록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정상화된 저의 복싱장을 보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진심으로 운영해야겠습니다. 진실은 늘 통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진실된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